오늘 처음 뵙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구나. 양기덕 교수라고 합니다. 이거 목동교본 홍보가 양기덕 교수입니다. 아, 예. 아, 전부 프로면 못 오셨구나. 예, 예. 아, 그러셨구나. 우리 김 박사님도 초면 아니신가요? 네. 예, 제주도. 아, 예. 포럼에서. 아, 그래요? 네. 예, 그러면은 뭐, 우리 인터뷰 이렇게 프로편부터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아서 하셔도 되는데. 네. 편하게 앉아서 하시죠. 뭐. 찍었다고 하면 영상을 내서 소개하겠습니다. 제주도에 한 작년, 재작년에 제가 느끼기에 큰 사건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2018년도에 예멘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그때에 처음 한 달 정도는 별 얘기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달이 지나면서 갑자기 난민들에 대한 반대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하면서 집회 비슷하게 이제 하는 형태를 띠기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제가 보니까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난민들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야기들을 하시고 이렇게 소문들을 내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전직 목사로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 교회는 이들을 반대할까? 그런가 하면 또 한편에서는 실제로 난민들에게 먹을 것과 그리고 쉴고 거주할 곳을 제공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불교 쪽에 있는 평신도 협회나 그리고 이제 개신교의 일부 목사님들, 교인들이 또 적극적으로 캐톨릭 포함해서 이렇게 찾아가서 만나고 필요한 것들을 챙기고 하는 걸 보았습니다. 이 양상이 이제 정반대의 양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다음 해에 제주도의 도의회에서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개정하는 안이 올라왔는데 그걸 설명하는 자리에 저도 갔었거든요. 그래서 설명도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성인지 정책에 관련된 포럼 하는 자리에 갔더니 나중에 플로어 토론 하는 자리에서 한 몇몇 분이 손을 드시더라고요. 보니까 또 제가 구체적으로 아주 친하게 알고 있는 목사님과 또 한 분, 두어 분은 제가 모르는 분이지만 아마 같이 오신 것 같은데 따로따로 앉으셔가지고 근데 이제 손을 들고 하시는 말씀이 성인지 정책은 동성애를 찬성하고 지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 하면 안 된다. 거기에 예산을 쓸 수 없다는 이제 발언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의 약간의 오해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손을 들고 목사님이라고 호칭을 하면서 제가 이제 질문하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중에 끝나고 나서 나오면서 그 자리에서 자기를 목사라고 부르면 어떻게 하냐고 나다는 거 없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신분을 숨기고 아닌 척 일반 시민인 척 이제 그렇게 반대를 작심하고 오셨는데 이제 그게 흐트러진 거죠.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이 개정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도의회 앞에서 크리스마스 이브였습니다. 제가 그 앞을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쪽에서는 한 15명 정도가 이렇게 모여있고 한쪽에는 한 50명 정도가 모여있어요. 바로 정문 이제 그 입구에서. 근데 이분들은 조례안을 개정안을 통과시켜라 라고 얘기하고 있었고 이분들은 마이크까지 동원해가지고 스피커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한다. 양성평등 기본 조례안을 폐지하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막 하고 있었습니다. 지나가다가 이쪽이 너무 열세인 것 같아서 차를 쩌맣게 세워두고 와가지고 같이 참석해서 꿈과 고모라에 대한 제 나름의 이 해석을 그 자리에서 잠깐 마이크 잡고 말씀을 드리기도 했었는데 그런 일련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저는 기독교가 갖고 있는 차별적인 모습들이 도대체 왜 나타나는 걸까 하는 고민을 하면서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했었고요. 그 정체성이 단일 정체성을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다양성에 대한 포용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을 하면서 그것을 이 제주도의 쿤다 문화와 연결시켜가지고 작년에 발표하고 한사과인식 게재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는 작년에 계속해서 우리가 그 제주도민의 난민인식을 조사하려고 설문조사를 준비했었는데 작년 초부터 계속 못했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 작년 11월 되어서야 난민인식 조사를 보름에 걸쳐서 직접 대면으로 설문지를 주고 면접조사를 실시했습니다. 한 600명 정도를 이제 만났는데 그 중에 사용할 수 있는 설문지는 한 523, 529, 예, 그 정도였거든요. 이게 이제 그 523개의 표본을 이제 설문조사의 표본으로 활용을 했고 모집단의 비율과 비교를 했을 때 제주도민의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기준으로 했을 때에 모집단에서는 여성이 50.1%, 남성이 49.8%, 성인 남녀인 경우는 아직 여성이 제주도가 조금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설문지는 이 남자분들이 응답을 만나서 얘기를 걸면 대답을 해주시는 비율보다 여성분들의 이제 응답을 해주시는 비율이 더 많아서 설문지 표본은 여성이 51.2%, 남성이 87.6%입니다. 조금 차이가 나타나지만 이게 전체적으로 99% 신뢰도 수준을 감안했을 때는 허용 표지 오차가 플러스 마이너스 5.6382%포인트이고 95% 신뢰도 수준에서는 플러스 마이너스 4.283%포인트이기 때문에 허용 표지 오차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연령대를 10세 구간으로 제시를 하긴 했지만 표집틀은 5세 구간으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좀 더 표집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5세 구간으로 해서 표집 할당을 해서 표집을 했습니다. 처음에 물었던 질문들 중에서 중요한 질문은 4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4가지가 뭐였냐면 난민들이 들어왔을 때 난민 유입을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거부하는 사람들이 거부하는 이유가 무엇일 거라고 예상을 하는가. 그러니까 질문이 조금 다른 게 당신은 난민을 왜 거부하십니까? 가 아니고 사람들은 난민을 왜 거부하고 있는 걸까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설문함을 이제 할 때는 워낙 난민 유입이 됐을 때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던 그 중심이 종교계, 특히 개신교 중심이었었기 때문에 종교적인 문제에 의한 반대 이유가 클 걸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을 저는 했었는데 사실은 제일 작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문제로 난민들을 거부하는 건 아닐 거다라고 그렇게 일반 사람들은 제주도민들은 생각하고 있었고요. 가장 큰 문제는 치안 문제가 45.9%로 가장 큰 게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경제적 부담이었었고요. 그리고 그 또 하나의 질문이 난민 국제협약에 우리 한국이 가입되어 있고 한국에 독자적으로 난민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라고 물어봤는데 원래 알고 있었다는 분이 32.9%였었고요. 처음 듣는다는 분이 22.0%였습니다. 들어본 것 같지만 내용을 저는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제 난민 유입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갖고 계십니까? 난민법을 존중하고 지키면 되지. 그 법을 지키고 준수하는 선에서 라는 대답이 33.6%, 39.6%였었고요. 그리고 난민법 상관없어. 난민법 그래서 난민법 있어도 난민 유입은 반대야 라고 난민법과 불구하고 무조건 절대적으로 반대하시는 분들이 25.4%였습니다. 반면에 난민법이 설령 없다고 하더라도 난민을 받아들이고 보호해야 된다 라는 비율이 12.8%였습니다. 거의 한 2배 이상 적극적인 반대와 적극적인 찬성이 한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보입니다. 잘 모르니까 나는 입장 표명을 못하겠어요 하시는 분들이 21.8%였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가지 고민되는 건 설문을 설계한 저 자신의 실수라고 봐야 되는데 요거를 두 개로 분리해서 요 두 개만 가지고 이제 프로 코너를 만들었었어야 좋았겠다는 생각을 나중에 분석하면서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난민법을 존중하고 지키면 된다는 입장을 어떠세요?
이게 찬성 쪽이라고 생각이 드세요? 아니면 반대쪽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에 이걸 넣어야 될까요? 그런 고민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어찌 보면 난민법을 존중하고 지키게 된다는 이야기는 난민법이 있으니 난민법에 준해서 받아들이고 심사하면 된다는 거니까 찬성적으로 볼 수도 있고, 찬성은 아니지만 난민법의 기준에서 보내든 뒤 받든지 하면 되지 하는 입장이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나중에 설명할 때 제도적인 찬성으로 이걸 이제 설명을 좀 시도해 봤습니다. 아무튼 이런 상황으로 빌도민은 난민을 생각을 하고 있었고요. 심사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심사를 하자는 아니 사람들이 73.6%의 응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민에 대한 기본 태도를 보면 빌도민의 경우에 난민법을 존중하고 준수하면서 엄격한 심사를 통해서 수용하자는 입장이라고 묶어서 이제 이해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교차분석도 시도를 했거든요. 교차분석 표를 계산하지 않았지만 여기 보면 자신의 정치 성향이 진보적이라고 응답한 사람, 그리고 자기의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진보, 보수, 중도, 이점 표면 어렵다는 형태로 되게 나눠서 이제 물어봤는데, 그 항목에서 진보를 선택해서 사람들인 경우에 난민 유입에 좀 더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났고요. 보수적이라고 응답한 사람들은 난민 유입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적극적으로 반대하는 형태를 띄었습니다. 경제적인 부분에서는 좀 이제 그런 게 경제 상황이 어렵다고, 나는 경제 상황이 어려우니까 이 질문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의 이 소득 수준이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하상, 이제 중하, 중상, 이제 상하, 상 이렇게 해가지고 한 6단계로 구분해서 표시를 해드렸는데, 그 중에서 이제 평균을 내보고 이제 그 아래와 위로 구분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제 상황이 내가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계층에서는 난민 유입에 호의적이었었고요. 나는 경제 상황이 좀 괜찮다, 내 소득 수준은 괜찮은 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난민 유입에 반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난민 인식을 측정하기 위해서 16가지의 질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16가지 질문은 통계 분석을 하면서 조사했더니 크롬바 알파 값이 0.624, KMO 값이 0.859가 나왔는데, 이 정도면 신뢰할 만하고 변수 선정이 이제 꽤 적절하게 잘 되어 있다라고 보통 사회과학 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이 16가지의 이 설문항 중에서 요인 분석을 시도했더니 3가지 요인으로 이걸 묶어주더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 이 4번 문항이 나는 민족 정체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편이다 라는 이제 질문과 5번 문항이 나는 종교에 대한 편견이 없는 편이다 라는 이 2개의 문항은 각기 다른 요인에 속하였지만 이 문항을 제거했을 때의 신뢰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좀 많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가지고 이 2개의 문항은 사실상 이 전체에서 공통점도 좀 많이 떨어지고 그래가지고는 이걸 배제하고 요인을 분석했습니다. 그래서 4번과 5번은 아예 이제 민족 정체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룹을 상하로 이제 평균으로 나누어가지고 이제 독립변수 사용하고, 종교에 대한 이제 편견, 종교적 편견도 이제 독립변수 사용하기로 하고, 나머지 항목만 요인 분석으로 묶어봤습니다. 점수는 1점에서 7점 사이에서의 평균 점수들입니다. 그렇게 묶어놨더니 요인 분석 결과 3개의 요인으로 묶은 것을 제 나름대로 그 문항에 있는 내용들을 가지고 그 요인 명명을 해봤는데요. 난민 기본권에 대한 인정 정도, 난민의 사회 문제에 대한 인식 수준, 난민에 대한 이제 보호 및 신뢰에 대한 이제 그 인식 수준을 나눠서 봤더니, 난민 기본권 인정이 평균이 5.13이 나왔고요. 난민 기본권을 인정하는 측면입니다. 7점 만점에 5.13은 굉장히 높은 점수입니다. 그리고 난민 사회 문제에 대한 이제 그 염려 부분은 7점 만점에 3.98이 나왔고요. 난민을 보호하고 난민이 보호받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3.66 평균 점수를 보였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4번 문항과 5번 문항을 독립편으로 봤을 때 종교적 편견이 약할수록 난민 기본권을 인정하는 수준이 높았고요. 종교적 편견, 나는 종교적 편견이 있는 편이야 라고 생각을 하면 난민 기본권 인도 별로 잘 인정하지 않는 형태가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족 정체성에
좀 강하게 이제 가질수록 난민의 사회 문제에 대한 염려 수준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거 말고는 다른 건 이제 영향관계 요인으로 유의미하게 잡히지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족 정체성이 강할수록 난민 기본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이제 표본조사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는 상황이었었고요. 설명할 수 있는 건 이 두 가지였습니다. 종교 편견은 사회 문제 쪽보다는 난민 기본권과 연관이 있어서 이제 연관관계가 이제 나타났고, 민족 정체성인 경우에는 난민 사회 문제에 대한 염려로 이제 연결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저희가 2020년 11월에 조사를 했는데요. 한국 리서치에서도 2020년 11월에 전국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 리서치에서는 유엔 난민기구 한국 본부에서 한국 리서치에 의뢰해가지고 한국인의 난민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해주십시오라고 의뢰를 했고, 한국 리서치에서 보고서를 작성해서 유엔 난민기구 한국 본부에다가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출한 보고서를 이제 보았더니 그 보고서에는 한국 리서치에서 2018년도 6월의 인식과 2020년도 11월의 인식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는 게 2018년 6월에 한국 리서치에서 조사를 한 것이 아니고요. 2020년 11월에 조사하면서 지금 난민에 대해서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또 다른 설문 안에서 좀 앞부분에 2018년 5월에 난민이 들어왔을 때 2018년 6월을 기준으로 한번 기억을 되살려 주십시오. 그 당시에 당신은 반대했었습니까? 찬성하는 입장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이제 기억에 대한 질문이고 이건 현재의 생각에 대한 질문이어서 이 비교가 조금 그렇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답자 상태를 보면 1%입니다. 잘 모른다, 입장이 없다는 게 22%에서 14%로 줄었고요. 입장이 좀 이제 분명히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 나타나는 입장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2018년도에는 나는 반대하는 편이었다가 50%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인 전체가 이 표본의 개수는 1106개인가 1110몇 개였습니다. 그 중에서 제주도는 강원도하고 묶어가지고 표본 수집을 하고 제주도가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강원, 제주를 묶어가지고 43명이더라고요. 그래서 한 0.3%인가 그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제주도는 거기에서 이제 의미가 없는 것이고, 아무튼 반대하는 편이 한국인 전체는 2018년에는 50% 정도였었고요. 그리고 찬성하는 편이라는 게 29%였습니다. 그런데 2020년 11월 기준으로 얘기했을 때 반대한다고 대답한 사람이 53%, 그리고 찬성한다는 사람이 33%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리서치 조사에 따르면 2020년 11월 기준으로 한국인들은 난민 유입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이 53%다. 절반이 넘는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걸 이제 2020년 11월에 제주도민 조사를 한 것과 비교해보면 여기에서 이제 찬성과 반대의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난민법 존중 준수가 끼어드는 바람에 하지만 적극적 반대와 적극적 찬성이라는 걸 바꿔서 보았을 때에 제주도민인 경우에 적극적 반대는 25%, 그 다음에 적극적 찬성은 12%, 25.4%와 12.8%입니다. 한국 리서치인 경우에는 1년 반의 기간이 지나면서, 그러니까 2018년 6월과 2010년 11월의 이 기간 동안에 반대가 좀 더 증가했지만 찬성의 증가폭이 조금 더 크다 라는 입장으로 한국인의 난민 인식이 2018년에 비해서 조금 좋아졌다라고 해석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고 없어졌지만 아직 절반 수준이 넘긴 하지만 반대가. 근데 제주도민인 경우에는 정책 반대는 25.3%, 그 다음에 적극 찬성은 10.8% 정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난민법 존중하고 준수하는 입장을 제도적인 찬성 또는 이제 으로 받아들인다면 제주도민인 경우에 찬성 입장이 10.8%와 39.6%를 합한 숫자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절반에 가까운 숫자가, 절반 정도의 숫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서 이 적극적 반대와 적극적 찬성의 비율을
난민법 존중 준수의 입장에다가 적용시킨다고 하더라도 제주도인 경우에 반대 입장은 절반에 미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보면 전국적으로 난민 수용 반대 이유는 경제적 부담과 사회 문제, 문화 및 종교적 충돌, 일자리 역량의 순서로 반대를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주도민들은 취약 문제, 경제적 부담, 문화 충돌. 이 문화 충돌과 종교 문제를 이제 한국 리서치처럼 합해보면, 이렇게 합해보면, 순서는 같은데, 다만, 또 경제, 사회 문제, 취약 문제하고 경제 문제가 바뀌어 있습니다. 제주도민은 취약 문제가, 왜냐하면 직접 거기에서 같이 있었기 때문에 취약 문제에 대한 영향이 좀 더 컸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한국인들 전반적으로는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제주도민 같은 경우는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년 동안 지나오면서 난민들에게 우리 지역에 와서 지낸다고 해서 실제로 내주고 돈 나간 게 없었고, 그리고 그 경제적 지원들도 정해주지만 그 난민들이 잠시 동안 제주도에 봉쇄되어 있을 때, 출nhập 금지 상태에 있을 때에 그들이 노동을 이제 했기 때문에 그거가 연결해가지고 그 난민들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들이 먹고 살 것들을 그들이 또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살 것을 챙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먹여 살려야 된다는 형태로는 인식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제주도민은 취약 문제를 경제적 부담보다 크게 생각하고 있었고, 한국인은 사회 문제보다 경제적 부담을 더 크게 생각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난민에 반대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목소리를 높였던 일자리 문제, 두 조사 모두에서 사실상 거의 이제 영향이 없는 것으로, 제주도민은 한 1.3%, 여기 21%는 이거 복수응답이었기 때문에 복수응답으로 처리돼서 21% 거의 비슷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제주도민 난민인식 조사 결과를 가지고 한 3가지 정도를 생각해 본다면,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요. 네, 당연한 이야기죠.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난민에 대한 인식이 호의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한국과 제주 둘 다 마찬가지인 것 같다. 제주인 경우에 특히 직접 접촉한 지역이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반대보다 제도적인 찬성과 적극적인 찬성이 좀 더 커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과, 또 한 가지, 제주 지역이 직접 접촉했다는 것 말고 제주도기 때문에 갖고 있는 공간적 차이가 없을까라고 했을 때에 조금 무리가 따르긴 하겠지만 제주섬의 고유한 문화적 특성인 쿤다 문화로 설명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쿤다 문화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보면요. 제주도 사람들은 시에서 들어와서 마을에 살게 된 외지인을, 그리고 육지가 아니고 제주도 다른 동네에서 우리 동네에 들어온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환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주 사람들을 배타적이라고 판단하기도 하고요. 제주 사람들이 왜 배타적이냐면 사상이 남긴 역사적 상처 때문이라고 해명을 하거나 이제 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하지만 적극적인 환대 없이 무관심한 제주 사람들의 반응이 사실은 그 나름대로 타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다. 그게 쿤다 문화다라고 이야기를 이제 하고 싶습니다. 제주어에, 제주도 말에 드루쿤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드루쿤다, 드루가 이제 접두어이고요. 쿤다인 건데, 쿤다가 이제 품다의 뜻이거든요. 품는다. 그런데 지금 제주 사람들이 쿤다라는 말을 일상생활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거의 사라진 단어입니다. 다른 말로 대신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른 말이 뭐냐면 드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쿤다와 싸다가 서로 이제 반대어인데, 상반되는 어휘인데, 이 쿤다는 이게 쿤다이고요. 싸다는 이게 싸다인 건데, 이 싸다라는 것이 바꾸는 내친다라는 뜻임에도 불구하고, 싸다라는 말로는 이게 표준어인지 사투리인지 모르기 때문에 거의 쓰지 않습니다. 대신에 어떤 말을 쓰냐면 드르쌍 내울다라는 말로 씁니다. 그러니까 드르쌍이라는 말이 드르싸서 내버려두라는 이야기입니다. 드르쌍 내물라라는 말이 사실상 품다라는 말의 의미이다라고 설명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쓰는 말은 드르쌍 내물라라는 이야기이고요. 드르쌍 내물라라는 말은 건드리지 말고 신경 끈 채 가만히 내버려두라라는 뜻입니다. 집에서 형이나 동생이나 언니나 이제 누나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혼자 막
뭐 울그락불그락 막 식스대면서 막 이제 그냥 분을 못 사게 막 그러고 있으면 왜 그러냐고 무슨 일 있냐고 막 물을 거잖아요. 근데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 들썩 내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괜히 신경 건드리지 말고 가만히 이제 내버려둬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식들이 하는 일이 못마땅해가지고 아버지가 너 제주말로는 너 무사고 행차 너 왜 그렇게 하느냐 라고 이제 너 왜 그래 왜 그딴 짓이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거시지 마랑 들썩 내봅서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두고 지켜보면 알아서 잘할 텐데 왜 야단치고 그러십니까 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런 들썩 내보자라는 말, 이게 제주 사람들의 이제 쿵는 방식이고 쿵당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네 외지 사람들이 들어오면 들썩 내봅니다. 그러니까 동네에 뭐 한 50가구가 있든 100가구가 있든 거기에 이제 누군가가 새로 이사를 와가지고 딱 자리를 잡고 있으면 제주는 올레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올레라는 게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입니다. 원래 집으로 들어가는 골목인데 그 골목 입구에 집이 하나 있고 그 골목으로 들어가면서 이쪽에 집이 하나 있고 더 들어가면 내 집이 있는 이런 상태거든요. 내 집에 있는 그 옆집하고 담이 있는 집은 다른 올레로 들어옵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는데 근데 이제 사람 누구가 이사 오면 아 어디서 왔냐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왔냐 뭐하고 사냐 집에 사람들은 몇 명이냐 식구는 어떠냐 이런저런 호구조사를 하려고 누군가가 시도를 하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불라 들썩 내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기심이 많은 누군가가 그렇게 하려고 시도할 수 있어요. 근데 옆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사정 우리 마을에 들어왔는지 모르지만 괜히 관심이 쏠리는 것을 의식하며 마음쓰게 하지 말자는 일종의 배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을에 들어온 외지인에게 보이는 이 첫 반응이 외지인에 대한 배척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외지인이 세터전에 자리 잡기까지 기다리는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관심으로 배려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배려하는 방식이 제주의 들썩 내불멍 쿵눈 문화입니다. 그렇게 모르는 척 별 관심을 두지 않고 들썩 내보는 기간이 짧으면 뭐 한 두어 달, 길게는 서너 달 흘러갑니다. 그동안 새로 들어온 사람은 말에 길게 익히고 옆집 사람들이 몇 시에 일어나서 몇 시에 일나가는지도 좀 알게 될 것이고 뭐 마을 사람은 좀 보게 될 것이고 할 텐데 이제 마을 사람들도 이 외지인의 일상을 어느 정도 이제 눈치채고 알게 되고 이 외지인도 마을 사람들이 이 삶의 스타일, 뭐 시간표를 알게 되고 하게 되면 그냥 별 무리 없이 자리 잡고 생활하게 될 무렵 관심도 없던 요 같은 올레에 있는 한 사람이 저녁에 집에 갔다 오다가 저기 밭에 갔다 오다가 들면서 이거 몰래 따신 게 뭐라고 노박, 호박 이런 거 켜온 거 가면서 그냥 주고 갑니다. 아무 말 없이 그냥 주고 가요. 저 옆집에 있는 그 돌담이 이렇게 낮으니까 이 옆에서 이제 이렇게 막 마당에서 청소를 하거나 뭐 나무를 손보거나 왔다 갔다 빨래를 얼굴 하고 있으면 옆집에 있는 분이 부르면서 좋게 또는 아시 부르면서 이제 먹을 것을 넘겨줍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순간 그때 이제 드디어 호칭이 생깁니다. 나이가 한 한열 정도 한 2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다 그러면 그냥 위로 보이면 삼촌이라고 부르고요. 아래로 보이면 조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한 10살 그 어간으로 차이가 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면 이제 위 같으면 성님, 밑에 같으면 아시 그렇게 부르면서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쯤 돼서 삼촌으로 부르고 성님으로 부르는 그 순간부터 이제 마을 괜당이 되는 거죠. 괜당이라는 말은 부계혈족으로서나 모계혈족으로서의 피를 나눈 친척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래서 괜당은 개인마다 서로 다르게 가지고 있는 관계망을 괜당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을에 시집 올라온 여자는 처음에는 바다에 들어갈 자격을 갖지 못하는데 시간이 지나서 바다에 들어가고 나오는 덫들을 가지게 되고 그리고 같이 가자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 비로소 바다에 같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동네에서 이제 물질하고 해녀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때부터 괜당이 되는 겁니다. 친인척 관계 전혀 없는 사람이라도 삼촌이라고 부르면서 이제 괜당이 됩니다. 혈연이어서가 아니고 함께 힘을 나눌 구성원들이어서 그러니까 이렇게 노를 서로 빌어주는
일을 서로 품앗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 근데 이 품앗이를 같이 할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건데, 이 품앗이를 같이 하는 게 굉장히 재밌어요. 제주도는 꼭 그만큼 합니다. 부주를 받았으면 부주를 하고요, 부주를 안 받았으면 부주를 안 합니다. 그리고 이거 유언으로 남깁니다. 그래서 누구네 집에서는 너 장가 갈 때 얼마 보조했으니 그 집에 일 있으면 나 죽어도 너 이만큼 해라. 누구는 너 장가 갈 때 오지 않았다. 그 집에서 내가 아무리 친하게 지내도 이제 할 필요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이거 주고만 되게 좀 명확한 편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질적인 계결자들이 꽤 어우러져서 살게 되는 제주 사람들의 쿵당만. 시어머니 며느리 관계에서 볼 수 있는데요. 이순손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1921년생인데 이 할머니가 이제 한 이야기를 보면 어떤 얘기냐면, 시어머님이 참 좋다. 형부 어머니도 아이고 네 서방 얻어갈 때라 나 돌아가라이. 옥도 어머니도 거기 나서.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시어머니가 한 분이 아닌 거죠. 이게 첫째 형부 어머니는 자기 첫 번째 서방입니다. 그 자기 첫 번째 서방인 형부 어머니, 자기 첫 번째 시어머니가 하는 말이, 너 서방 얻어서 재혼해서, 요즘 말이 재혼해서 시집 갈 때는 너만 시집 가지 말고 나도 데리고 가라. 며느리한테 나도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둘째 시어머니도 시집을 다시 간 거예요. 다시 갔는데 두 번째 시어머니도 거기에 나서 그렇게 말해놨다. 둘째 시어머니도 너 새로 시집 갈 때, 서방 얻어서 갈 때 나도 데리고 가라고. 요 이야기를 보면, 그러니까 첫 남편이 형부 어머니도, 두 번째 남편이 옥도 어머니도 며느리인 이순손 할머니한테 다른 남자 만나서 시집 갈 때 자기도 데리고 가라고, 같이 살자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질적인 부분을 그냥 적극적으로 이질적인 것, 동질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는 않는데 불편해하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이제 제주의 컴다운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육지에서 제주로 들어와 살게 된 사람들도, 예민해서 제주를 입국한 사람들도 모두 이러한 제주의 컴다운 문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드르상 내부는 전입 초기의 과정에서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떠나면 제주 사람들은 참 이방 사람들을 배척하고, 그게 배척이 심해가지고 이 제주의 텃세가 심해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지고 서로 들어붙는 괜당이 된 사람들은 제주를 제2의 고향이라고 고백하게 될 겁니다. 2018년에 제주로 들어온 예멘 난민들은 한국 정부의 예멘 난민 제주 봉쇄 조치가 해제된 이후에 육지로 흩어졌습니다. 그들을 만나서 어떻게 지내는지 제가 물어보지 못했고요. 물어본 사람의 이제 말에 따르면 서울대 아시아 연구소에 있는 그 분이 한번 내려와서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는데, 그분이 몇몇 사람을 만났더라고요. 전국대의 서순양 교수님도 예멘 사람을 계속 만나고 있으니까 그분 통해서 듣고 하다 보면 제2의 고향인 제주로 돌아오신다. 자기네는 제주가 제2의 고향 같다. 제주 다시 가고 싶다. 라는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일거리를 찾아서 육지로 해외로 나간 제주 사람들이 고향인 제주 돌아오고 싶다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은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요게 이제 정체성 동일화 작업이 요구하지 않고 정체성 동일화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는데, 요걸 어떤 문화냐면 진루질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각자 자기 방식대로 자기의 몫을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제주 사람들은 이해가 합니다. 진루질석 하는 건데 왜 간섭하느냐,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지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에 제주의 마을에 정착하여 그 마을 사람들과 괜당이 되어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본래 자신의 문화에 기반한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터전에서 이제 살아갈 수 있다. 선택적으로 자기 정체성을 표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백출도 신화에 대한 이야기도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진로질서, 진로진화식 하는 것에 대한 이제 자신의 개성을 보장하는 신화적 내용들이 있습니다. 끝인데요. 제주 사람들은 이질성을 불편하지 않으면서 서로를 크게 간섭하지 않고 각자 자기 나름대로 서로를 괜담으로 품으며 살아갔습니다. 저는 그런 생활 양식을 제주의 쿤다 문화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제주 사람들의 쿤다 문화는 우리가 되는 과정에서 남아있게 된 혹은 배제된 자녀가 버려지고 묻혀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게 되는 드르상 네블러, 드루쿠멍 살아가는 다중 정체성들의 생활 양식이고,
그렇기에 다문화 사회의 대안적 사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라틴어로 쿰이 함께라는 뜻이고 다는 모두 다의 의미이기도 한데 이 쿤다라는 말을 머리 글자로 이렇게 한번 적어봤어요. 뿌리 뽑힌 이주민들을 민주주의적인 그런 광장에서 함께 살아나갔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쿤다를 영어로는 설명하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